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공기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다. 강남 한복판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중앙 제어 시스템은 실내 습도를 정확히 45%로 유지하고 있었다.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이 건조한 천국에서 오직 드레스룸의 육중한 방음문 뒤쪽만이 다른 세계였다. 문을 여는 순간 끈적하고 비린 습기가 회부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트들이 빼곡히 걸린 옷장 안쪽 그 어둠 속에 한 남자가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다. 자산운용사 대표, 업계에서 면도날이라 불리던 사내의 마지막은 지저분했다. 남자의 얼굴은 며칠간 물에 불린 고기처럼 하얗게 떠 있었고 꽉 다물지 못한 입술 사이로는 희뿌연 거품이 비어져 나왔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실크 셔츠는 물을 머금어 검게 변한 채 그의 마른 가슴팍에 달라붙어 있었다. 바닥에는 얕은 웅웅거림과 함께 고인물이 남자의 손가락 끝을 적시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서울 하늘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전장 어디에도 누수의 흔적은 없었다. 남자의 뜬 눈은 아무것도 없는 옷장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쏟아지는 폭포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마른 하늘 아래서 익사했다. 서울의 새벽은 푸르스름한 멍자국 같았다. 정만은 낡은 코란도의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린 채 태블릿 PC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튕겼다. 차 안에는 며칠은 감지 않은 머리 냄새와 찌든 담배향 그리고 식어버린 캔커피의 달큰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상진은 벌건 눈을 비비며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형, 이거 봐요. 이 아저씨 마지막 순간에 세례라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만의 건조한 목소리에 상진이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상진의 낡은 점퍼 소매에는 정체 모를 국밥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의 미간에는 20년 차 형사의 피로가 훈장처럼 깊게 배어 있었다. 야, 정만아. 형 지금 3일째 잠 못 잤다. 눈앞에 글자가 둥둥 떠다녀. 그 강남 사건? 그거 그냥 드레스룸 가습기가 터졌든 이 아저씨가 술 처먹고 물 쏟고 자빠졌든 단순 사고사야. 서류 정리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제발 퇴근 좀 하자. 형, 내 말 제대로 안 들었죠? 가습기는 거실에만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물통이 바싹 마른 채로. 정만이 태블릿을 상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남자의 사체와 젖은 옷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 자세히 봐요. 욕실은 물기 하나 없이 빳빳한데 왜 하필 드레스룸 옷장에 걸린 옷들 소매만 젖어 있냐고요. 그것도 팔꿈치 밑으로만. 형 짬밥에 이게 비 맞은 사람으로 보여요? 위에서 물이 쏟아졌으면 머리랑 어깨부터 젖어야지. 이건 누가 밑에서 물을 끼얹었거나 남자가 물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갔다는 소린데. 상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갑을 꺼내 입에 물었다. 정만이 자연스럽게 지포 라이터를 켜 상진의 담배 끝에 갖다 댔다. 불꽃이 일렁이며 두 남자의 그림자를 차 천장에 길게 늘어뜨렸다. 상진은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태블릿 속 사진을 훑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성분 분석 결과는 맹물이래. 그냥 수돗물.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도어락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 지문? 피해자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건 형사가 아니라 마술사를 불러야 할 판이야. 맹물이라. 형, 근데 내 코가 좀 예민한 거 알죠? 아까 현장 보고서에 특이 취향에 의한 자발적 사고 가능성이라고 적힌 거 보고 실소했어요. 형, 우리 예전에 마포 사건 때 그랬잖아요. 현장이 너무 깨끗하면 그게 제일 지저분한 거라고. 이 집 너무 말라 있어서 오히려 기분 나빠요. 저 옷장 안에 우리가 못 본 이물질이 분명히 있다니까. 상진은 대답 대신 핸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면서도 그의 눈은 이미 정만이 지적한 거꾸로 젖은 소매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만은 그런 상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세기를 박았다. 형, 이 양반 자산운용사 대표잖아요. 적이 한둘이었겠어요. 윗선에서 빨리 덮으라고 하니까 진짜로 덮을 거예요. 형 퇴직하고 내 사무실 와서 소쿨이나 짤 생각 아니면 이번 판 제대로 봐요. 내 10년 짬밥에 이런 비린내는 처음이니까. 상진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며 거칠게 기어를 넣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깨어났다. 가자, 이 재수없는 놈아.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리고 가보든가. 이번에도 네 그 잘난 위화감인가 뭔가 때문에 헛다리 짚으면 네 탐정사무소 간판 떼서 내 집 문패로 쓸 줄 알아. 알았냐? 아, 형. 내 간판 디자인 구린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쪽팔리게. 정만이 시니컬하게 웃으며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낡은 코란도가 새벽의 푸른 멍자국을 가르며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사건 발생 후 꼬박 나흘이 지났다. 주인 잃은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정만은 덧신을 신으며 거실로 발을 들였다. 화려한 가구 위로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들이 펜라이트 불빛을 받아 부유하고 있었다. 형, 여긴 여전하네요. 사람 죽어나간 집인데 공기는 너무 평화로워. 상진은 문가에 기대어 서서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이미 결제판에 들어갔어야 할 내사 종결 보고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야, 정만아. 감시반 애들이 훑고 간 지가 언제인데 여길 다시 오자고 그러냐? 내일이면 여기 유족들이 들어와서 짐 뺄 거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알았어? 정만은 대답 대신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나흘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다. 거실의 건조한 공기와는 질감이 전혀 다른 눅눅하고 비릿한 악취가 섞인 공기였다. 정만은 코끝을 찡그리며 라이트를 바닥으로 내리깔았다. 형, 이것 봐요. 물은 이미 다 말랐는데 대리석 위에 남은 이 얼룩, 이거 그냥 수돗물이 마른 자국이 아니에요. 꼭 바닷가 방파제에 파도 치고 나서 해가 뜨면 남는 그 하얀 소금기 섞인 물때 같지 않아요? 상진이 투덜거리며 안쪽으로 들어와 정만의 옆에 섰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얼룩을 슥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수돗물도 오래 방치하면 침전물 생겨.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나저나 이 방은 왜 이렇게 아직도 눅눅하냐? 제습기라도 틀어놔야 하는 거 아냐? 정만은 옷장에 걸린 수트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나흘 전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던 명품 옷들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정만은 그중 한 벌의 소매를 잡고 비틀어 보았다. 형, 이거 소리 좀 들어봐요. 맹물에 젖었다 마른 옷은 이렇게 빳빳하지 않아. 이건 소금기가 섬유 사이사이에 박혀서 굳은 거예요. 자, 봐요. 정만이 펜라이트를 옷소매에 바짝 들이댔다. 검은색 수트 원단 위로 미세한 하얀 가루들이 소금꽃처럼 피어 있었다. 정만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긁어 혀끝에 살짝 댔다가 바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짜요. 형, 이 아저씨 드레스룸에서 샤워한 게 아니라 바다에 빠졌던 게 확실하다니까. 근데 이 방엔 창문도 없잖아. 범인이 바닷물을 통째로 길어다 부었을까요? 그 무거운 걸? 상진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야, 정만아. 네 논리대로라면 범인이 인천 앞바다에서 물탱크 차라도 끌고 와서 이 고층 펜트하우스까지 호스를 연결했다는 소린데 그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냐? 경비실은 놀고 있고? 정만은 대답 대신 드레스룸 구석, 명품 가방 진열대 아래 놓인 커다란 업소용 진공 청소기로 다가갔다. 청소기 바닥엔 여전히 물기가 맺혀 있었고 투명한 호스 안쪽엔 마르지 않은 녹조류 같은 이물질이 붙어 있었다. 형, 이 청소기 모델명 찍어봤어요? 이거 일반 청소업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대형 수족관 청소할 때 쓰는 특수 흡입기라고요. 물속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빨아들이는 놈이지. 이게 왜 나흘째 이 방에 방치되어 있을까요? 업체 직원이 깜빡하고 두고 갔다기엔 너무 비싼 장비인데. 정만이 청소기 노즐을 분리해 그 안쪽을 라이트로 비췄다. 노즐 입구에 엉겨붙은 머리카락과 퍼르스름한 이끼 덩어리가 보였다. 형, 범인은 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방을 잠시 동안 수족관으로 만든 거지.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이 기계로 물을 싹 빨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 서둘렀어. 노즐 속에 남은 이 이끼랑 바닥에 핀 소금꽃은 못 지웠거든. 상진의 얼굴에서 조롱기 어린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정만이 가리킨 청소기와
바닥에 하얀 얼룩을 번갈아 보며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족관. 야, 그러고 보니 이 집 주인 거실 벽면에 대형 수조 설치하려고 인테리어 공사 예약해놨었다는 기록이 있었어. 청소업체가 아니라 수조 설비업체 장비일 수도 있겠는데? 형,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이 기계 주인 찾으면 그놈이 범인이거나 최소한 범인을 이 방 안으로 넣어준 놈이겠죠. 가요, 형. 이 비린내 나는 무덤에서 이제 그만 나가자고요. 정만이 폴리스 라인을 다시 고쳐매며 펜라이트를 껐다. 어둠 속에서 상진의 담배 라이터 켜지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차 안은 며칠째 환기하지 않은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다. 정만은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나흘 전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훑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가운 회색 안개에 잠겨 있었다. 형, 아까 그 청소기 제조사에 확인해봤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딱 3대 들어온 거래요. 그중 한 대가 블루오션 스페이스라는 수조 설비 업체로 들어갔고 상진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신호 대기에 걸리자 그는 핸들을 신경질적으로 툭툭 두드렸다. 야, 정만아. 형이 20년 동안 이 바닥 구르면서 느낀 게 뭔 줄 아냐? 돈 많은 놈들은 꼭 죽을 때도 이렇게 피곤하게 죽는다는 거야. 그냥 약 먹고 조용히 가지. 무슨 펜트하우스에 바닷물을 끌어와? 그 사장이라는 놈, 내가 예전에 사기 사건 때 몇 번 본 적 있는데 인상이 아주 전형적인 돈 냄새 맡는 하이에나였거든. 형, 그 인상 타령 좀 그만해요. 경찰이 관상쟁이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그 하이에나가 왜 자기 VIP 고객을 익사시켰냐는 거죠. 수돗물로 채우면 될 걸 굳이 그 무거운 인공 해수 탱크를 트럭에 싣고 올라가서 말이에요. 상진이 코를 킁킁거리며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와 정만의 코끝을 때렸다. 야, 이 새끼야. 형 짬밥 무시하지 마. 사람 냄새가 나쁜 놈들은 결국 사고를 치게 돼 있어. 너처럼 눈으로만 수사하는 놈들이 놓치는 게 바로 그 구린내라고. 그 사장놈. 최근에 투자금 회수당할 위기였다는 첩보가 있어. 내 인맥 무시하지 마라. 형 인맥이 그래봤자 동네 국밥집 사장님들이잖아요. 가요, 성수동. 거기가 그 하이에나 굴이라니까. 낡은 코란도가 성수동 외곽의 낡은 공장 밀집 지역으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비릿한 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블루오션 스페이스라는 녹슨 간판이 달린 창고형 사무실 앞에 차가 멈췄다. 창고 앞에는 나흘 전 펜트하우스 CCTV에 찍혔던 것과 같은 모델의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정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럭 적재함 쪽으로 다가갔다. 형, 이거 봐요. 요즘 서울 날씨가 얼마나 가물었는데 이 트럭 적재함 바닥만 왜 이래요? 정만이 가리킨 트럭 적재함 바닥 타일 사이사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금속 접합부에는 한방 가루가 꽃처럼 피어 있었다. 상진이 다가와 손가락으로 그 가루를 슥 긁어 코끝에 가져갔다. 소금기네. 야, 수족관 설비하는 놈들 트럭에 소금기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냐? 아니요, 형. 이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인공 해수 소금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때나 생기는 백화 현상이죠. 장비를 옮기기만 한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찬 탱크를 싣고 달리다가 출렁거려서 다 흘렸다는 소리예요. 형, 이 트럭 받아봐요. 부식이 벌써 시작됐잖아. 며칠 만에 이렇게 녹슬려면 거의 소금물에 담갔다 뺀 수준이라고요. 상진은 트럭 밑바닥을 발로 툭 찼다. 무슨 색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련하시겠어. 눈썰미 하나는 진짜. 야, 근데 정만아. 저기 트럭 짐칸에 덮인 천막 말이야. 저거 냄새 안 나냐? 나흘은 묵은 빨래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상진이 코를 킁킁거리며 창고 셔터를 거칠게 두드렸다. 안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웅웅거림이 들려왔다. 가요, 형. 저 안에 이 비린내의 본체가 있을 테니까 이번엔 형이 말한 그 인상 좀 제대로 써먹어 봐요. 아주 험악하게. 이 새끼가, 야, 넌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이런 놈들은 눈빛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 상진이 셔터를 걷어차며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수조들이 미로처럼 늘어선 기묘한 공간이 나타났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설수록 공기는 더 축축하고 무거워졌다. 수백 개의 수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조명이 정만과 상진의 얼굴을 시체처럼 창백하게 비췄다.
정만은 코끝을 찡그리며 수첩을 꺼내들었다. 사방에 널린 호스들과 은색 액체 탱크들이 마치 거대한 내장처럼 엉켜 있었다. 형, 저기 구석에 있는 은색 탱크 봐요. 아까 그 청소기랑 같은 마크죠. 저게 인공 바닷물 배합 탱크일 거예요. 저기 옆에 삐져나온 호스 노즐. 저건 모양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상진은 허리춤의 삼단봉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낡은 가죽 점퍼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어련하시겠어. 눈 하나는 진짜 보물이다 너. 근데 야, 여기 사람 사는데 맞냐? 물고기밥 냄새랑 이끼 썩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박 사장 놈은 어디 간 거야? 정만은 탱크 옆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실리콘 패드와 강력한 앞잡기, 그리고 드레스룸 환기구 규격에 딱 맞는 금속 판들이 들어있었다. 찾았네. 형, 이거 봐요. 이걸로 환기구랑 문틈을 막은 거예요. 무슨 거대한 보온병 뚜껑처럼 말이죠. 이 정도면 방 하나를 물탱크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었어. 사장님은 그동안 밖에서 차나 마시면서 청소기 버튼 누를 타이밍만 쳤을 거고. 아주 정교하고 지저분한 그림이죠. 그때였다. 정만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만아, 숙여. 상진의 외침과 동시에 정만은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창고 안을 울리며 은색 탱크의 옆면이 움푹하게 찌그러졌다. 정만이 구른 자리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수의 파이프를 든 채 서 있었다. 박 사장의 뒤를 봐주던 현장 관리자였다. 사내가 다시 파이프를 치켜들자 상진이 앞뒤 재지 않고 몸을 날렸다. 이 새끼가 진짜 우리 애한테 뭐 하는 거야? 상진은 20년 짬밥이 무색하지 않게 사내의 허리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정직했다. 사내의 주먹이 상진의 어깨를 강타하자 상진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진이 바닥을 굴렀다. 정만이 주위에 있던 무거운 수조용 소금 포대를 사내의 발치로 던졌다. 사내가 주춤하는 사이 정만이 상진의 팔을 잡아들었다. 상진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면서도 정만을 제 뒤로 밀어냈다. 야, 너 뒤로 빠져. 이 새끼는 내가 허리야. 형, 지금 허리 타령할 때예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저 덩치는 내가 유인할 테니까 형은 옆에서 다리나 걸어요. 제발 형사답게 좀 움직여보라고요. 사내가 다시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정만은 탱크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기며 사내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사내의 시선이 정만에게 쏠린 찰나 바닥에 엎드려 있던 상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내의 발목을 녹아챘다. 이 새끼가. 상진이 사내의 다리를 휘감고 늘어지자 사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정만이 옆에 있던 수조 밸브를 거칠게 돌렸다. 쏟아져 나온 차가운 인공 해수가 사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고 눈을 못 뜨고 휘청이는 사내의 뒷덜미를 상진이 3단봉으로 정확히 내리찍었다. 사내가 바닥에 고꾸라지자 상진은 무릎을 짚고 한참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땀과 수조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야, 정만아, 너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데 나 혼자 보낼 생각 마라. 죽겠다 진짜. 정만은 무심하게 상진의 어깨에 묻은 이끼 덩어리를 털어내며 수첩을 챙겼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건조했다. 형, 그래도 아직 안 죽었네요. 20년 짬밥이 아니라 그냥 맷집 짬밥인 것 같은데. 근데 입술 터졌네요. 쪽팔리게. 이 새끼가 고맙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지. 야, 빨리 수갑 채워. 박 사장 그놈 도망가기 전에. 정만은 대답 대신 사내의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도어락 비밀번호 메모지를 발로 툭 찼다.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가 적힌 확실한 증거였다. 나흘 만에 다시 돌아온 드레스룸은 여전히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다. 하지만 정만은 그 평화 아래 숨겨진 기분 나쁜 비린내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 상진은 수갑을 찬 채 구석에 처박힌 박 사장과 현장 실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사장님, 인테리어 감각은 좋은데 마무리가 너무 구질구질하시네. 형, 저 아저씨 표정 좀 봐요. 자기는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인데 눈동자는 왜 저렇게 바닥만 훑고 있을까? 정만이 드레스룸 한가운데 서서 벽면에 붙은 환기구 덮개를 손톱으로 툭 긁어냈다. 그 틈새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투명한 테이프 자국이 정만의 펜라이트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형, 이거 봐요. 이 환기구 주변에
남은 끈적한 자국. 범인은 여기를 아까 우리가 창고에서 본 그 특수 패드로 막았을 거예요. 문틈엔 테이프를 바르고 바닥엔 물을 채우고 이 방을 통째로 거대한 수족관으로 만든 거죠. 형, 이 정도 정성이면 이건 살인이 아니라 거의 예술 아니요? 상진이 박 사장의 어깨를 구두발로 툭 치며 낮게 읊조렸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번긋거렸지만 상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다. 예술은 무슨? 야, 정만아. 내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게 뭔 줄 아냐? 이런 짓 하는 놈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지가 빠진다는 거야. 야, 사장님. 억울하면 말을 해봐. 아, 내 손기가 너무 매워서 말이 안 나오나? 정만은 대답 대신 옷장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 소매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흘간 바짝 마른 옷감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정만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원단을 문지르자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형, 이 소리 들려요? 맹물에 젖었다 마른 옷은 절대로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소금기가 섬유 사이사이에 박혀서 과자처럼 굳어버린 거지. 사장님은 물을 싹 빨아들이면 증거가 사라질 줄 알았겠지만 이 비싼 원단들이 머금은 소금 결정까지는 어쩌지 못했네. 형, 이거 한번 핥아봐요. 아주 짤 거야.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타온 그 인공해수 맛이 날걸? 상진이 박 사장의 뒷덜미를 잡아채 정만이 내민 옷소매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게 했다. 박 사장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며 잘게 떨렸다. 야, 정만아. 이 양반 얼굴색이 아까 그 창고에 있던 녹존인 수조 색깔이랑 똑같아졌어. 사장님, 너는 이 비싼 옷들이 네 죄를 다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넌 그냥 껍데기만 닦으면 끝인 줄 알았던 거야. 네 그 얄팍한 양심처럼. 정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 구석, 명품 가방 진열대 아래 놓인 플라스틱 제습제 통을 발로 툭 찼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어야 할 통 안에는 누런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형,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사장님은 바닥이랑 벽만 닦으면 완벽할 줄 알았겠지만 이 작은 제습제 통은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봐요. 이 방이 물바다가 됐을 때 공기 중에 습기만 먹어야 할 이 통이 사장님이 쏟아부은 바닷물을 통째로 마셔버렸더라고. 정만이 제습제 통을 들어 올려 박 사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통 안에는 찰랑거리는 액체와 함께 수조 청소기 노즐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푸른 이끼 파편이 유령처럼 둥둥 떠 있었다. 제습제 안의 액체는 원래 염화칼슘이 녹은 맑은 물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엔 왜 당신네 수족관에나 있는 이끼가 들어있을까? 사장님, 당신이 아무리 고성능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이 통 안의 물은 못 가져갔잖아. 안 그래? 이 통 속의 물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박 사장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멍하니 제습제 통 속에서 흔들리는 푸른 이끼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상진이 그의 팔목에 수갑을 다시 한번 꽉 조이며 정만을 향해 턱짓을 했다. 가자, 박 사장님. 가서 당신이 만든 그 완벽한 바다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자고. 정만아, 너는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세계 제일이다. 저 새끼 표정 봐라. 아주 너시 나갔네. 정만이 수첩을 덮으며 펜라이트를 껐다. 형, 칭찬이죠. 근데 형, 그 터진 입술 진짜 쪽팔리니까 빨리 병원이 나가요. 증거는 거짓말 안 해도 형 얼굴은 지금 거짓말처럼 추하니까. 정만은 코트 깃을 바짝 세우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솟아있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히 번쩍거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이제 비린내 나는 죽음과 소금기 섞인 허무함만 남았을 뿐이다. 정만은 주머니에서 지포라이터를 꺼내 손가락으로 가볍게 굴렸다. 하는 금소금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상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갑을 꺼내 입에 물었다. 나흘 전 취객한테 맞고 아까 창고에서 짓눌린 탓에 그의 입술은 이제 보라색으로 퉁퉁 불어 터져 있었다. 상진은 담배 필터에 배어나오는 핏자국을 보며 인상을 팍 썼다. 야, 정만아, 라이터 좀 줘봐. 아까 창고에서 그 덩치 새끼랑 구를 때 잃어버렸나 봐. 아, 허리야. 내 팔자야. 정만이 말없이 불꽃을 켜 상진의 담배 끝에 갖다 댔다. 불꽃이 일렁이며 상진의 엉망이 된 안색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정만은 연기를 길게 뱉어내는 상진을 보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형, 그 박 사장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바다가
완벽하다고 믿었겠죠. 그 비싼 수트랑 제습제통 하나가 자기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인생 참 구질구질하네. 상진이 터진 입술 때문에 발음이 새는 소리로 대답했다. 완벽은 무슨? 이 바닥에 완벽한 놈이 어딨냐? 다들 자기 욕심에 눈 멀어서 지 발등 찍는 거지. 야, 근데 너 아까 그 옷 소매 비빌 때 진짜 소름 돋더라. 너 설마 그거 핥아본 거 아니지? 형, 내가 미쳤어요? 그런 지저분한 걸 왜 핥아?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답 나오는데. 형이 옆에서 험악하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 귀가 예민해져서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결국 형 얼굴이 다 한 거라니까. 상진이 정만의 어깨를 거칠게 톡 쳤다. 이 새끼가 끝까지 재수없게 말하네. 야, 연금 걱정할 거면 저녁이나 제대로 사. 국밥 말고 좀 씹을 거로. 나 지금 이 부실에서 국물만 먹긴 억울하니까. 정만은 낡은 코란도의 조수선문을 열며 상진을 힐끗 바라봤다. 차 안에서는 여전히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펜트하우스의 비린내보다 훨씬 정겹게 느껴졌다. 정만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상진에게 수건 한 장을 던져주었다. 형, 그 입술 병원비는 내가 낼게요. 근데 형, 그거 알아요? 아까 그 박 사장이 형 얼굴 보고 자백한 거. 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 얼굴이 너무 추해서 빨리 감옥 가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너 진짜. 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정만은 이미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였다. 화려한 강남의 전광판 아래로 경찰차들이 박 사장 일행을 싣고 멀어져 가고 있었다. 정만은 낮게 읊조렸다. 형, 증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형 입술이 지금 범인보다 더 험악하다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고. 상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두 남자를 태운 차는 차가운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